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이물질을 우리 체내에 넣는 거, 그러니까 보형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은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혀에다가 피어싱하는 경우 있죠. 피어싱 같은 것도 사실은 일종의 보형물이죠. 우리 몸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상당 부분은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관통해서 우리 몸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형물이죠. 보형물이 영어로 임플란트예요. 이 임플란트, 여러분 그냥 임플란트 그러면 치과 임플란트 얘기하잖아요. 임플란트도 이 바깥쪽에 있는 치아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깥쪽에 있는 치아 부분은 조립해서 넣은 거고, 그 안쪽에 잇몸 뼈 사이에 뼈하고 이 금속하고가 딱 밀접하게 접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이루는 이것도 임플란트 보형물이고요.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이제 한 50대 넘어가면은 심장 박동의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전자 장비를 이렇게 피부 깊숙이 넣어서 심장의 박동을 도와주는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젠가 저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한기범 선수가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르판 증후군의 특징은 콜라겐이 적어. 그래서 이 단단해야 할 조직들, 우리 인체 중에서는 부드러운 조직도 있지만 꼭 단단해야 할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굵은 동맥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굵은 동맥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테플론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써서 이렇게 보강을 해준대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진짜 그 말판 증후군, 한기범 선수 같은 경우에 사망률 굉장히 높은데, 이거 도움 때문에 많이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 관상동맥, 심장의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수술. 예, 이 수술도 정말 많이들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생명 연장 정말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물질을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넣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형외과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 성형하면서 실리콘이나 고우텍스를 넣고, 가슴 성형하면서 실리콘 젤 백도 식염수 백을 사용해서 가슴 보형물을 쓰기도 하고요. 또 리프팅 할 때에도 뭐 녹는 실을 쓰기도 하고 안 녹는 실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엔도타인이라는 또 물질을 쓰기도 하고요. 또 안면 윤곽이나 양악 수술 같은 골격을 고정할 때는요, 아까 치아 고정하고 치아의 그 임플란트 보형물과 비슷한 성분의 고정 플레이트와 나사를 쓰기도 하고, 또 주름 없애주거나 볼륨을 주는 필러 같은 것도 보형물이죠. 그러니까 필러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사로 놓으니까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이 아니라 보형물입니다. 네, 이런 보형물들은 당연히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그 사용이 승인되고 있죠. 뭐 미국에서는 FDA, 한국에서는 KFDA이고, 뭐 유럽에서도 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되게 뭐냐면 독성이 없어야 되죠. 독성이. 독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보형물이 면역을 유발시키면 안 돼요. 또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시켜서도 안 되고, 또 감염을 유발시켜서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 그걸 넣어서 효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혈관을 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혈관 벽을 잘 단단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효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을 잘 따져서
이건 사실은 임상 의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또 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죠. 독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영역의 의학자 또는 화학자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주로 쓰는 보형물의 재질을 봤어요. 그래서 안 알려진 것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폴리락틱 애시드. 락틱 애시드가 뭐냐면 젖산이에요. 젖산.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인체에 고유하게 있는 젖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대사가 되는 젖산이라는 것을 중합체라고 그러죠. 폴리. 그래서 이렇게 그걸 엮어서 만들어준 PLA, 폴리락틱 애시드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녹는 실에 많이 사용하는 폴리다이옥사인이라는 PDO라는 게 있어요. 그 녹는 실에 쓰고 지금 그 녹는 리프팅 실들 대부분 이 PDO나 PDS로 만들게 됩니다. 또 이건 녹는 재질은 아닌데 사실 녹는 재질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형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보형물, 그 녹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사실 보형물과 똑같이 이물질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물질로서 그 생체가 대접을 하고 이물질로서 생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라는 거 있죠. 그건 테플론이라는 걸로 이제 실리콘, 테플론이라는 재질로 고어텍스를 만들고 또 그걸 이제 코 성형에 쓰기도 하고 실리콘을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실리콘하고 실리콘이 똑같이 이제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자가 붙으면은 실리콘 중합체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자가 안 붙으면은 실리콘 원소, 우리 SI 실리콘 원소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실리콘 E자가 붙으면은 이 중합체로서 우리 쓰는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보통 우리 폴리에틸렌은 나일론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좀 내구성이 강한 그런 걸로 의료에서 이제 봉합사라든지 또 이렇게 장이 복벽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탈장,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메쉬 그런 망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를 높여주기 위한 고어텍스 쓰고 또 이제 아까 치과 임플란트나 고정 플레이트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재질 중에서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먼저 PLA, 폴리락틱 액시드. 우리가 흔히 엔도타인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거의 실리콘 보형물만큼 최근에 성형외과 수술용 재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삼각형 모양의 이런 돌기가 있어서 조직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마 거상용과 중안면 거상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도타인의 성분은 폴리락틱 액시드입니다. 옥수수나 감자 전분 등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중합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2006년도에 안면 조직 고정용 기구로 국내에 허가를 받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스컬트라라는 필러도 PLA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 화장품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쑤시개로도 쓰이는.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마 이쑤시개로도 쓰일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설명드립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 즉 포헤드 리프트에서 조직 고정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이고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이 수술을 엔도타인 이마 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팔자주름 위쪽에 쳐져 있는 중안면 광대 패드를 하안검 절개선을 통해서 엔도타인으로 걸어서 광대 골격에 고정하는 중안면 거상에서도 사용됩니다. 광대 패드가 노화로 처진 위치에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안면의 함몰은 개선이 되고 팔자주름 위에 두툼한 언덕을 줄여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안검 말고 관작 쪽 절개를 통해서도 중안면 거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도 역시 중안면 거상용 엔도타인을 사용합니다. 엔도타인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은 엔도타인이 체내에서 안전한지 알아보면은 엔도타인인 성분인 PLA는 체내에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분해돼서 인체에 무해하게 배출되게 되고 약 9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녹아서 없어집니다. 즉 체내에서 영구적이지 않고 또 분해도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과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엔도타인은 9개월이면 녹으면 효과도 1년 안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런 수술의 효과는 엔도타인의 조직을 받치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이마를 거상해서 엔도타인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엔도타인이 버티고 있는 동안 박리 범위를 따라 유착이 발생합니다. 즉 스스로 들러붙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리프팅의 효과는 이 유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엔도타인이 녹는다고 해서 리프팅 효과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엔도타인이 이제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엔도타인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엔도타인이 처음에는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고 이것이 녹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유착시킬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간혹 피부가 얇으시거나 아니면 두피가 얇으신 분들, 보통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서 조직을 돌기로 받치고 있는 이 엔도타인이 손으로 만져져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빨리 녹아버리거나 제거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기가 녹을 때까지 엔도타인이 조직을 버텨줘야지 그 사이에 발생한 유착이 리프팅 효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엔도타인은 아까 말했듯이 9에서 12개월 정도 체내 환경에서 녹는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 돌기 부분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일찍 녹기 때문에 보통 만져지더라도 한 6개월 정도면은 보통 해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제 이 폴리락틱 애시드 PLA의 용도가 저렇게 사실 이제 만져보면 플라스틱 같아요. 이게 플라스틱 같아요. 이 엔도타인 만져보면 엔도타인은 사실 상품명이고 엔도타인을 만드는 회사가 그 특허가 풀려서 지금은 국산 엔도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로 이제 회사에서들은 어느 게 더 좋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폴리락틱 애시드로 이제 저렇게 플라스틱처럼 고정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플라스틱처럼 어떤 고체로 만들지, 아니, 형태를 만들지 않고 잔 파티클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김학영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스컬트라, 또 영국에서 만들어진 주베룩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요 질문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100% 녹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이 PLA가 100% 녹느냐. PLA는 100% 녹아요. 그런데 PLA의 자국은 남아요. 바로 그 자국을 이용해서 스컬트라나 주베룩의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 자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 사진으로 그 혀에 피어싱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피어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어싱으로 뚫은 우리 인체가
인체가 그 살이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안쪽 살이. 예, 그 노출된 부분이 표피에 의해서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피어싱하고 있는 그 금속과 우리 몸하고는 붙어 있지만 분리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몸에 넣은 보형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몸에 넣은 보형물들도 보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요.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 이물질하고 우리 몸하고를 분리해주는 장벽을 우리 몸이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일종의 흉터랑 비슷하게 되고 대부분의 성분은 콜라겐이고 바로 그 흉터가 이 각각의 보형물 주변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스컬트라나 주비덤은 아주 작은 미세한 파티클, 미세한 그 파티클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작은 캡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 안쪽에 있는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이 폴리락틱 애시드, 이 젖산 성분은 다 사라지고 나머지 그 껍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 껍질은 우리 몸이 만들었으니까 이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스컬트라라는 게 볼륨을 만드는 건데 되게 다른 곳에서 가져올 지방이 없는 지방 주입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되게 미국에서는 그 HIV 그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컬트라를 주입하게 되면 주변에 콜라겐들 그러니까 흉살이 생기는 거죠. 흉살들이 생겨서 볼륨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 있는 폴리락틱 액시드 PLA는 사라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물질을 녹는 실은 몸에서 완전히 녹나요. 완전히 녹는 실은 녹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이런 흉터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다 그렇게 했어요. 왜 녹는 필러 넣었는데 녹는 필러가 다 녹아도 완전 그 자국이 남아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필러도 마찬가지로 보형물이기 때문에 필러 주변으로 이런 캡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만드는 캡슐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캡슐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엘라스틱굼이라는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굼은 목 리프팅 미용 시술에서 빠질 수 없는 실이고요. 이 실은 이탈리아 성형외과 의사가 개발한 것이고 중간은 실리콘 그리고 주변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목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얼굴이나 가슴, 엉덩이 등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의 중심은 얇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은 말랑말랑 탄성이 있어서 피부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얇은 코어 실리콘 재질을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는 모직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폴리에스테르는 실리콘을 감싸고 있어서 강한 인장 강도, 즉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모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조직이 자라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더 균일하게 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살이 찌지 않아도 턱 밑에 이런 밀착된 조직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목에 가로주름이랑 세로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턱 밑 조직, 특히 이제 턱선과 목의 경계 부위가 둔해지면 젊은 시절에는 깊은 경계가 있을 때보다 피부가 많이 남게 되고 이것이 이제 목처짐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방 흡입이라든지 지방 제거로 턱 밑의 조직을 줄여주고 우리 가운데서 늘어진 활경근을 잡아주고 그리고 귀 밑과 귀 밑 사이를 목걸이처럼 연결하는 엘라스틱굼이라는 실로 턱과 목의 경계각을 깊게 해서 피부를
밀착시켜주는 것이 이제 목걸이 코르셋 거상입니다. 목걸이 코르셋 거상이나 아니면 목걸이 엘라스틱 꿈이나 늘어진 목 피부를 턱 밑으로 붙여주는데 엘라스틱 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 꿈은 녹지 않는 실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엘라스틱 꿈은 바깥을 감싸고 있는 폴리에스테르라는 실은 사실은 심장 판막 수술 그리고 혹은 뼈에 힘줄을 이을 때 사용할 정도로 안전한 재료입니다. 또 인조 혈관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성형외과에서야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런 생명에 직결되는 수술을 할 때 쓰는 재료인 것만 생각해도 체내에 안전한 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실리콘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형물 중에 매우 안전한 재료로 널리 쓰이는 재료입니다. 일단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분해되거나 분해돼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수술 전에 살균하기가 용이하고 자극성이 없어서 의료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재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라스틱 굼은 계속 안 녹는데 이물감이 있어서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딱딱했다가 녹는 엔도타인은 녹기 전까지 만져지거나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엘라스틱 굼은 기본적으로 주변 조직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물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드렸죠. 하나는 녹는 보형물. 그러니까 사실은 보형물이 녹는다라는 거는 녹고 나서는 보형물이 아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녹는 아까 엔도타인이나 PLA 같은 것은 보형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스컬트라를 그 마케팅하는 스컬트라 제조 회사도 이거는 이물질이 아닌데 자기 걸로 볼륨을 채워준다. 이거를 핵심으로 얘기하는 거거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녹아 없어질 때까지, 보통 PLA 같으면 한 10개월 전후, 녹아 없어질 때까지는 보형물처럼 행동을 하고 또 우리 몸이 보형물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녹을 때까지는 녹는 보형물도 녹는 물질도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형물이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우리 같은 임상 의사가 알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임상 의사는 자기 환자군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랬으니까 뭐 이건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쓰면 안 돼, 또는 뭐 야 내가 20년간 써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슨 톡시시티, 독성이 없고 암 유발성이 없고 면역 유발성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야 이런 건 써도 돼, 그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이제 FDA에서 공인을 하는 거죠. 굉장한 그 권위 있는 기관이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프로브된 보형물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사실은 그 보형물 자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니라 보형물의 위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이렇게, 여기 하얀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필러를 잘못 넣었을 때 이렇게 얕은 층에 있다는 말이죠. 보형물이 이렇게 피부하고 얕은 층에 있다는 거는 외부하고 매우 가까운 층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사소한 외상이나 손상이나 사소한 손상이나 또 모공을 통해서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이 주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보형물 주변의 스페이스, 그 보형물 주변의 스페이스에는 혈액순환이 제한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한된 부분에 가서 세균이 위치하게 되면 일종의 그 부분이 세균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도 우리 면역 기능이 거기 가서
면역 기능이 거기까지 힘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염증이 해결이 안 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형물이 너무 얕은 위치, 특히 외부에 너무 얕은 위치에 있으면 염증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튀어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예전에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어떤 환자분한테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전에 금실이에요, 금실. 금실 여기다 이렇게 넣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염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피부에 생기는 뭐 이런 문제라면은 만약에 그냥 생기면은 제거하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얕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염증 같은 것들에 취약할 수 있다. 반면에 이게 뭐냐면 이게 가슴 보형물,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슴 성형할 때 이 보형물 있죠? 이게 물론 이 가슴샘, 이 유선 바로 아래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가슴 대흉근 아래쪽에 깊이 넣게 되면은 외부하고는 굉장히 멀리 차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가슴 보형물이 염증이 생기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또 심지어는 약간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주 두꺼운 커버 속에서 외부하고 굉장히 멀리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형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형물이 있어요. 턱끝 보형물. 바깥쪽에는 꽤 두툼한 연부 조직이 있고 안쪽으로는 꽤 두꺼운 아주 강한 턱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형물이 염증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에 지금 이분 보면 치아 임플란트 하신 거거든요. 치아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굉장히 가깝게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작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래 쓰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한 15년 쓰시고 아주 잘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15년 쓰시고 이걸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턱끝 보형물이나 또 코 보형물은 상대적으로 조금 커버가 약하죠. 예, 그래서 뭐 조금 염증 가능성이 턱끝보다는 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형물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물질 자체가 어떤 물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형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체내에 존재하고 또 그 보형물이 어느 정도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고요. 이제 그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네. 행복회로님께서 이물질이 주제라고 해서 녹는 실은 몸 안에서 녹으면 해롭지 않은가요? 정말 100% 완벽하게 녹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리프팅 할 때 쓰는 녹는 실은 뭐 PDO, 그러니까 폴리디옥산 재질인데 보통 녹습니다. 거의 100%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체내에서 있으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홍진주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게 녹아서 없어지는 과정에 그 들어갔던 자국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콜라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섬유성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는 실은 완벽히 녹는다. 하지만 넣었던 자국들은 남는다. 그런 자국들이 또 리프팅에 효과를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롭진 않습니다. 네, 해롭지 않은데 사실 우리 안면거상 하다가 보면은 녹는 실들이 좀 있죠. 녹는 실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부위에 따라서는 꽤 오랫동안 안 넣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0% 완벽하게 녹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녹게 되지만
좀 상대적으로 덜 그 시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 필러 놓잖아요. 녹는 필러 놓는다고 이제 여기 코에다 이제 쭉 놔요. 근데 코 끝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미간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필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코의 아래쪽에 있는 필러는 빨리 흡수돼요. 근데 미간 쪽에 있는, 그러니까 단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안정적으로 있는 부분의 필러들은 흡수가 안 돼. 그래서 1, 2년 있다 녹는다는 필러가 한 6년, 7년 있어도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 녹는다는 보형물, 필러도 보형물이니까 녹는다는 보형물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녹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유라님께서 매몰, 눈매 교정, 안 녹는 실로 쌍수를 했습니다. 쌍수 라인에 실이 다 느껴지고 매듭 부분에 몽우리가 져서 볼록합니다. 다시 재수술로 녹는 실로 바꿔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오늘 뭐 녹는 실, 안 녹는 실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 녹는 실이 사실 쌍꺼풀 수술할 때 그 들어가는 아주 얇은 실이 녹지 않는 실을 씁니다. 녹는 실을 쓰는 경우는 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녹는 실로 쌍수를 하셨다고 매몰을 찝으셨다고 했는데 원래 매몰은 안 녹는 실로 쌍꺼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이 느껴지고 매듭 부분에 몽우리가 있다면은 이거는 제거하고 다시 찝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재수술로 녹는 실로 바꾸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듭 부분에 몽우리가 만져진다는 뜻이 그 매듭이 그 다른 부분보다 실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몽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 바깥쪽하고 너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쌍꺼풀 할 때는 피부가 있고 그 아래쪽에 안윤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윤근 아래쪽에 확실하게 넣어줘야 되고 매듭이 또 너무 붉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듭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매듭 부분이 피부 얇거나 근육이 너무 얇은 분들은 튀어나온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지금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뷰분 에번님께서 실리콘 같은 걸 코나 턱에 넣고 나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턱 부분은 특히 더 안정적이고요. 코도 뭐 특별히 문제 안 생기면 내비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저거예요. 치아 임플란트 경우에 그게 10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거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또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줄어들거든요. 잇몸뼈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아 보형물,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물론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전문가 의견을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우리 신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보형물을 교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유부연님께서 보조개 수술 시 묶는 실은 어떤 실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보조개 수술이 이제 입 안이랑 이제 보조개 만들고 싶은 피부랑 이렇게 한번 꼬매서 찝어주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장님마다 다릅니다. 뭐 안 녹는 실을 쓰시는 분도 있고, 녹는 실을 쓰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녹는 실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도토리님. 제가 읽겠습니다. 비중격 교정술을 2번 했는데 콧등 중간이 주저앉아서 또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늑연고를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코에 비중격 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 올려보고 싶은데 충분히 남아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도토리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비중격 채취하면서 여기가 주저앉았으면은 거기가 무너진 것 같거든요. 네. 비중격 함몰이 있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도토리님 이게 지금 요거랑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 비중격 교정 2번 했는데 콧등 중간이 주저앉았다. 콧등 중간이 주저앉은 경우, 그러니까 콧등 중에서 위에 콧등이 있고 조금 아래쪽 콧등이 있죠. 비중격 함몰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어떤 거냐면 요 위쪽에 있는 콧뼈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 지금 제가 손 잡고 있는 요 정도가 함몰돼 있다면 그건 비중격이 함몰돼 있는 거고 그건 비중격을 연골을 이식해서 해결될 수는 없고요. 그 경우에는 다른 연골, 뭐 늑연골이 될 수도 있겠죠. 늑연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메쉬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해결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중격 연골로, 그러니까 비중격 뼈나 연골로 그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보는 거는 당연히 CT 같은 걸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 0703님께서 이마거상을 생각 중인데 엔도타인을 안 쓰고 고정하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건 제 생각에는 알고 하시는 질문 같은데 이마거상의 고정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 우리 병원에서는 그렇게 수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로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실로 하는 것도 뭐 가능해요. 근데 네. 엔도타인이 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엔도타인을 왜 쓰냐, 엔도타인을 왜 쓰냐, 실이 더 좋다, 막 그렇게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익숙하기 나름이고, 사실 아까 엔도타인을 2006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지금 18년 된 거고, 미국에서 한 거는 아마 내 기억에는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훨씬 지났고, 지금 이미 그 특허가 풀렸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고, 안전한 거고, 나중에 녹는 거고. 오히려 실은요, 녹지 않는 실 써야 돼요. 녹는 실 쓰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풀려요. 그래서, 녹는 실, 꽤 두꺼운 녹는 실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엔도타인, 그러니까 폴리락틱 애시드, 그거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거의 한 반반 정도. 반반이에요. 예, 반반인데. 반반 정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 거라서, 많은 건데, 내가 이렇게 실 땡겨서 다른 병원에 하신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실 있는 부분만 많이 땡겨지고, 주변은 약간 울더라고. 사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물론, 아까 이제, PLA가 그 엔도타인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대적으로 염증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엔도타인이 위치하는 부분이 이 피부하고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져지기도 하고 이 중안면부에서는 거의 안 만져지는데 여기서는 만져질 수 있어요. 만져지고 거의 만져지죠. 만져지고 염증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것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20년 동안 이거 하면서 딱 2분 있었어요. 염증 생기는 거. 엔도타인 염증 생기는 게. 근데 그러면 제거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실도 마찬가지예요. 실도 마찬가지로 특히 실은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녹지 않는 실. 그래서 이 이마거상을 할 때 엔도타인 대신에 실을 쓴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오리아님께서 녹지 않는 실 부작용이 심한가요? 유지가 오래 간다고 들어있는데 남아있으면 찝찝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 녹는 실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녹지 않는 실이나 녹는 실이나 사실은 다
별 문제 없습니다. 다 일단 녹는 실은 녹아서 안전한 거고요. 녹지 않는 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엘라스틱 굼인데 왜 안전한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둘 다 일단은 뭐 안전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쪽에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녹는 실, 대표적으로 민트 실이 있죠.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목 부위에는 엘라스틱 굼이라는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는 게 그냥 저한테 익숙하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그거는 좀 약간 시술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네. 얼굴을 당겨주는 실리프팅은 다 녹는 실, 거의 다 녹는 실이고, 그러니까 엘라스티쿰이 이제 녹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엘라스티쿰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사실 녹지 않는 실은 계속 녹는 실은 녹아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겠죠. 근데 녹지 않는 실은 그 이유도 존재하고 뭐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이 목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거는 녹지 않는 녹는 실로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양말 있죠, 양말을 이렇게 쫙 이쁘게 이렇게 다 올렸어. 근데 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양말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로주름들이 생기잖아요. 가로주름들이. 근데 양말 오래 신으면 어떻게 돼요? 양말 오래 신으면 느슨해지잖아. 다시 올리면 다시 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쭉 올리고 옛날에는 거기다 고무줄을 하나 했다고요. 요새는 그냥 사서 버리면 되지만 새 거 사면 되지만 어쨌든 그 쭉 올리고 나서 거기다 고무줄을 채우는 거야. 이게 엘라스틱 굼이라는 건 고무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탄력을 가진 실 중에서 녹는 실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염증 생길 가능성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사용하는 거고 그 염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내부는 실리콘으로 하고 외부는 가장 내구성이 좋은 그러니까 내화학성이 좋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거죠. 네. 폴리프로필렌 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틸렌. 네,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 탄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얼굴을 유지할 때는 당연히 거기 예전에는 그 나일론 같은 걸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이제 녹는 실을 써서 그 역할이 끝나면 없어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와 그 적용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스타님께서 매몰 눈 수술을 녹는 실로 했는데 눈이 풀렸습니다. 제 수술에 문제가 없나요? 보통은 실밥을 제거하는데 저는 녹는 실이라 재수술하면 그 위에 녹아서 없어지니 바로 수술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스타님께서 아셔야 될 게 이제 매몰 수술은 보통 녹는 실로 하지 않고요. 안 녹는 아주 얇은 실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실밥을 뽑지 않고 그냥 안에 이렇게 묻어두기 때문에 실밥 제거를 안 하셔서 녹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매몰은 일단은 녹는 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안 녹는 실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매몰이 이제 했는데 눈이 풀린 상황 그렇다면은 재수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몰이 풀렸을 때 이전에 했던 실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있죠. 근데 사실 매몰로 안쪽에 들어간 눈꺼풀 그 피부와 근육 아래쪽에 들어간 실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꼭 그걸 제거해야 되느냐? 제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가는 실이 근육 아래쪽에 묻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 없고, 설사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 그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빼달라고. 그럼 그때 가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빼달라고 튀어나오면 그때 가서 빼면 되거든요. 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멀쩡하게 있는 이전 실을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녹는 실 아주 옛날에는 PDS를 썼었어요. PDS 아주 옛날엔 PDS를 썼었는데 당연히 풀리지. 당연히 풀리지. 매몰을 녹는 실로 하면은요 당연히 풀려요. 혹시 그걸 하셨을지도 몰라. 혹시 그 PDS로 하셨을지도 몰라. 그거 아주 옛날 선생님이 그거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요즘의 그 의학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몰은 녹지 않는 실로 하는 겁니다. 네. 네. KBGIF님께서 손목 골절 당하고 수술하고 2년 됐는데 실밥을 안 뽑았습니다. 괜찮은가요? 뭐 수술하고 2년 됐는데 실밥을 안 뽑으셨으면 아마 안쪽에 녹는 실로 꼬매고 바깥쪽 피부는 뭐 테이프라든지 스킨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킨 본드 뭐 이런 거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그렇죠. 네. 2년 동안 피부를 꼬맨 실을 안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안쪽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깥쪽에 보이는데 안 뽑고 계셨을 리는 없고 안쪽에 그 안쪽만 이렇게 고정을 하는 또 그 봉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하셨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냥 만약에 진짜로 실밥을 안 뽑고 그냥 있었다.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실밥을 뽑았는데 안 뽑은 게 한두 개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해.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성형외과에서는 정말 많이 이제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가 속실이 있어요. 약간 쌍꺼풀 만들 때 속실이 있어. 쌍꺼풀 만들거나 다른 경우에 속실이 있어요. 그 속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빼달라고. 그때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놀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JH님께서 엔도타인하고 눈이 짝짝이가 된 것 같은데 이마를 당기는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눈이 짝짝이신데 우리가 이마 거상을 하시고 나서 눈이 짝짝이가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당기는 정도, 당겨진 정도가 달라서 눈이 짝짝이가 된 거면 그 당기는 정도를 맞춰서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마가 당겨진 정도, 눈썹 위치로 알 수 있겠죠? 그 위치가 똑같이 당겨졌는데 눈이 짝짝이라고 하시면 눈에서 좀 교정을 하던가 아니면 눈이 원래 짝짝이셨다가 당겨지면서 더 짝짝이가 잘 보여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